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제 직업은 성형외과 코디네이터인데요.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 가보면 상담실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저의 직업입니다. 일부에선 병원에서 상술의 극치를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 스케줄이 많아 환자와의 상담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운 의사 선생님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면서 1회의 시술, 수술로 끝나는 것보다 장기적인 플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성형외과 특성상 환자분께 딱 맞는 플랜을 짜면서 기간과 비용까지 면밀히 상담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 이 점도 많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원래 제 직업은 간호사였는데요. 나름 이름 있는 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고되어 일을 그만두고 개인 성형외과 간호사로 취직한 것이 계기였어요. 의외로 환자 응대와 상담에 소질이 있었던 데다가 일머리가 빨라서 시술이나 수술의 특이성과 장단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까지 빠른 기간 내에 습득한 절 보고 선생님께서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따보면 어떻겠냐고 권하셨고, 성과급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본인이 열심히만 하면 간호사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추천해 주셨죠. 물론 저의 능력을 알아봐 주신 선생님께서 저의 재능이 간호사보단 코디네이터 쪽에 더 적성에 맞고 또 병원의 보탬도 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지만요. 그렇게 전 선생님의 권유와 배려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 자격증이라는 것을 따 의료 코디네이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전 어릴 때부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식당 일, 파출부 일 등을 하면서 절 혼자 키우셨고, 자식은 본인처럼 험한 일을 하면서 살길 원치 않으셨던 저희 엄만,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일명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길 원하셨어요. 물론 저 역시 혼자 절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본디 타고난 지능은 어쩔 수 없나 보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 전 의사나 변호사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그래도 간호대를 갈 정도의 성적은 충분히 나온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힘입어 노력했고 정말로 간호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대학병원 간호사 일은 쉽지가 않았어요. 몸이 고되고 마음이 고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홀몸으로 절 키우느라 고생하신 울 엄마, 늙음하게도 편히 쉬지를 못하고 2교대, 3교대로 일하고 늦은 시간에도 갑자기 불려 나가곤 했던 절 뒷바라지하느라 쉬지를 못하셨거든요.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엄마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일명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주말 출근도 교대 근무도 없는 개인 병원으로 오게 된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였는데, 이렇게 좋은 쌤을 만나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으니 저로선 정말 은사님을 만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전 절 믿고 밀어주신 선생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했고 저희 병원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물론 다 선생님의 수술 실력이 뛰어나서 환자들이 멀리서도 많이 찾아온 거겠지만 상담실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진정성 있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 하나하나 세세하게 짜증내거나 얼버무리지 않고 병원 입장에선 다소 불리할 수도 있는 시술 부작용이나 단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같은 절 칭찬하는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으쓱으쓱 어깨가 높아지지 뭡니까. 그렇게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 40. 돈은 대학병원 간호사 시절보다 몇 곱절로 벌고 입주 가정부를 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정도는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님을 고용해 엄마의 고생도 덜어드릴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삶이 찾아오자 엄마가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나야 성이 너랑 이렇게 천년만년 같이 살면 좋지. 하지만 이 애미가 너보다 오래 살지 못할 거 아니니. 그래서 엄만 걱정돼. 엄마 없이 너 혼자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하면. 아유, 엄마는 왜 갑자기 내일이라도 어디론가 가버릴 사람처럼 말을 해. 그냥 아유 몰라.
나도 나이가 드니 센치해지나? 가을도 아닌데 가을 타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엄마 소녀 감성 살아있네. 말은 그렇게 농담 삼아 했지만 내심 저 역시 마음이 무겁고 심란하더라고요. 자식은 아무리 늙어 흰머리가 희끗희끗해도 부모 눈엔 어린아이라잖아요. 평소 과묵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편인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그 걱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던 전 엄마의 그 쓸쓸한 눈빛을 모르는 척할 수가 없어서 큰맘 먹고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친구가 전부터 소개팅 권유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땐 지금 이대로 엄마와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기에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솔직히 전 다른 조건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돈이야 저도 잘 버는 것이고 제가 바라는 건 안정적이고 단란한 가족.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기에 성실하고 적당히 모나지 않은 성격에 저희 엄마를 아들처럼 잘 챙겨줄 수 있는 다정다감한 성격이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뜻 들으면 욕심 없이 평범할 것 같은 바람이 지켜지기 어려운 욕심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사람이 별일 없이 무탈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을 그땐 잘 몰랐죠. 아무튼 제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저와 동갑이었고 제가 내건 조건대로 일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은 직종에 종사하는 모나지 않은 성격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어요. 영업직 특유의 말빨과 사근사근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죠. 특히 외모만큼은 아주 훌륭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은 직업병이라고 기겁을 하지만 성형외과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다 보니 사람을 처음 만나면 저 사람은 어디를 고치러 왔구나, 뭘 하러 왔구나 하고 감이 팍 하고 오는 게 있거든요.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병아리 감별사는 어느 정도 자란 병아리를 보고 암수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의 날개 모양과 신체 특징을 보고 단 몇 초 만에 암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병아리 감별사들처럼 저도 제법 긴 시간을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사람을 처음 만나면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은 어디를 하러 왔고 무엇을 필요로 하니 내가 이쪽으로 적극 권유해서 플랜을 짜드려야겠다 하고 촉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남편에게선 그런 촉이 안 왔어요. 의사는 아니었어도 나름 짬밥 있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인 제가 손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니 이 남자가 얼마나 잘생기고 고왔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야말로 외모만큼은 조각이었죠. 뭐 그렇다고 물론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바쁘진 않아 저와 엄마와 함께 단란한 여가를 보낼 정도의 시간은 있으면서 저보단 엄마에게 잘하는 부침성과 사교성 그리고 빠른 눈치까지 이 사람 역시 영업맨으로 오래 일한 짬밥이 있는 터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친구의 주선 덕분에 1년을 만나고 결혼에 꼴이 냈죠. 남들은 40대 초반이면 차장, 부장까지는 아니어도 팀장, 과장 정도의 직급을 다는데 남편은 영업직이라 그런지 아직 계장이었고 수입도 고만고만한 편이었으나 제가 잘 버니까 상관없었고 솔직히 둘 다 나이 40이 넘어 이제와 자식은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 늦게나마 좋은 짝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엄마 모시면서 적적하면 강아지나 한 마리 입양하자 하고 합의하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요즘 유행한다는 딩크족을 원했던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실 문제였어요. 신혼 초에 혹시나 싶어 같이 해본 검사에서 썩 긍정적이지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게 남편분 정자예요. 애들이 힘은 나쁘지 않은데 여기 보세요. 이거 정지 화면 아니에요.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게을러졌어요. 정자 활동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애들이 숫자도 좀 적고요.
이 힘이 센 거랑 부지런한 건 또 다르잖아요. 남편분의 정자 상태가 지금 그래요. 아내분은 검사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임신하시려면 아마 노력 좀 많이 하셔야 할 거예요. 정기적으로 난임 클리닉 받으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으니 솔직히 반쯤 포기한 것도 있었죠. 저도 사람인데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하지만 과한 욕심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옛말처럼 하나를 얻었다고 또 하나를 욕심내다가 지금의 행복마저 틀어지는 것이 걱정되었던 우리 부부는 여기서 더 욕심내지 말고 둘이 보태 넉넉하게 벌고 넉넉하게 모아서 풍족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위로하자며 서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하늘께서 일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 두 사람이 가엾어 선물을 주신 걸까요? 결혼 1년 만에 하늘에서 축복이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려울 줄 알았던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저와 남편, 친정 엄마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가장 기뻐한 것은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정말 웬 경사니. 아유, 세상에 아가.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다. 그러게 말이여. 저놈 저거 생긴 건 허우대 멀쩡하게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도통 결혼해도 애 소식이 없었으니 에휴, 이러다 그대로 늙어주고 몽당귀신 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한테 아까운 아내를 얻더니만 늦음하게 아이까지 가지고 정말 마누라한테 잘해야 해. 넌 이런 며느리 어디에도 없어. 정말 고마워 여보. 이게 다 여보 덕분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된 뒤로 우리 집안에 웃음꽃 마를 날이 없어. 그래, 처음엔 나이 많은 여자를 데려온다길래 내심 걱정도 됐다만 그래, 내 아들 나이도 있고 며느라기가 또 돈은 잘 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아들에게 과한 배필이다 하고 만족하고 살려고 했는데 아유, 정말 이게 웬 경사니. 솔직히 말해 그때 시어머니의 그 발언이 조금 쎄하긴 했어요. 하지만 워낙 집안이 잔치 분위기인데다가 시부모님께서도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며칠씩이나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하셨기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전 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술, 담배하지 않고 열심히 몸 관리하며 살았던 덕분인지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아이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양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금이야 오기야 신주단지처럼 모셔지며 무럭무럭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랐죠. 하지만 아이의 성대한 돌맞이 잔치가 시작된 시기쯤부터 해서 이 행복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 생각대로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끝이 없더라고요. 전 산후조리와 아이케어 때문에 휴직계를 냈고 돌도 지났겠다 복직을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요. 솔직히 남편 월급만으로는 둘에서 셋으로 늘어난 가족을 모두 케어하는 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아가,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퇴직하는 건 어떠냐? 둘째도 빨리 봐야지. 네? 아니, 솔직히 네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싶어 포기한 거였는데 이렇게 순풍 잘 나는 거 보니 둘째도 문제 없겠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가지려면 연년생으로 빨리 가져야 나중에 너도 애들도 고생 안 할 거 아니야. 저 그게 뭐 노력만 있는다고 다 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또 제가 일을 안 하면 김서방 월급만으로는 노후 준비까지 하는 건 빠듯하기도 해서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더 벌어야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들었던 그 소리도 제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남편 정자 건강 때문이었는데 저렇게 빙 둘러 말하시는 걸 보니 그때부터 슬슬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경수가 3대 독자인 건 알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말 하지도 않아. 3대 독자 집안에 시집 왔으면 아들 하나는 낳아야 도리 아니겠니? 돈 버는 거야 남자 일이고 여자 일이 뭐야? 아이 낳고 잘 키우는 게 여자 일 아니겠어?
세상에, 요즘도 이런 남자가 어쩌니 여자가 어쩌니 하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구나 싶었죠. 거기에 대개 아드님께서 만년 개장이라 외벌이론 버틸 재간이 없어 제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며느리의 돌이 운운하며 말씀하시는 걸 보니 기가 꽉 차더군요. 아드님이 돈을 저만큼만 벌었어도 이런 고민 안 하죠, 어머니. 하고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전 진상 고객님을 대할 때처럼 마음속으로 참을린을 100개쯤 그리면서 애써 웃는 얼굴로 우린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 설명드리고 달래드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넘기니 시어머니께서 멈추시긴커녕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갔고 나중엔 한없이 점잖으시기만 할 줄 알았던 시아버님까지 참전하시더라고요. 난 말이야, 19에 시집와서 평생을 김씨 가문의 맏며느리로 살았어. 내 시어머니, 경수 할머니는 죽기 직전까지 나한테 아들 하나를 더 낳지 못했다며 구박을 하다 가셨지. 어디 아들을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아지나? 애를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져줘? 내 몸이 원체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터라 경수 하나를 낳고 아이를 낳기 힘든 몸이 되어 가지기 못하게 된 것이 내 탓이냐.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날 구박했지. 그런데 성이 넌 몸도 건강하잖아. 나처럼 애 낳기 힘든 몸이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 부모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안 낳는 것도 너 불효다. 그래, 딸은 남의 집에 줘버리면 끝이요. 든든하게 집안의 기둥이 되고 버팀목이 될 아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너희들 나이 들어서를 생각해야 하는 거요. 아니, 요즘 세상에 자식 봉양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답니까?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평생 본인이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시달려 살아온 그것을 저에게 투영하시는 듯 했어요. 자신이 아이를 못 낳아 평생 구박당했던 서름을 건강하게 아이 숨풍숨풍 낳는 저를 통해 대리 만족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거기에 은연중에 자신은 그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하나를 낳았는데 쉽게 가지고 쉽게 낳을 수 있는 주제에 안 낳으려고 버티는 절 나쁜 년 취급까지 하면서 자신이 평생 쌓아온 울분을 그렇게 해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전 둘을 낳을 생각이 없고 시부모님이야 옛날 분들이시니 그리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와서 그 사고방식을 제가 감히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한 귀로 스트레스와 함께 흘려보내고 두 귀로 서운함과 함께 잊어버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전 예고한 대로 복직하여 다시 일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남편은 평소에 술자리를 즐기는 편이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했었어요.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었고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유독 울적한 표정으로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소와 같은 회사 이야기, 고객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지만 중간에 불쑥 튀어나온 실언을 제가 놓치지 못하고 들어버린 것이 화근이었죠. 의사가 분명히 애 가지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여보,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더 큰일 치르지 말고 지금 얘기해. 술에 취해 혀가 베베 꼬이는 어투로 말하는 남편의 고백 아닌 고백은 정말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몇 개월 전 직장 동료들과 단란주점에 간 남편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한 데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바람에 술집 여자와 2차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의 실수로 인해 상대 여자가 덜컥 아이를 임신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어린 술집 여자는 사회 경험이 없고 어렸던 탓에 어찌할지를 몰라 무턱대고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도 암묵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혔던 전 남편을 닥달해 가장 먼저 아이를 임신했던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대체 유부남의 아이를, 그것도 술집 손님으로 하룻밤 만난 남자의 아이를 무슨 생각으로 품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혼자 병원에 가기가 너무 무섭고, 또 어떻게든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지우는 것도 미안하고 겁이 나서 아저씨가 기다리면 해결책을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부남인 건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임신 5개월이라 수술은 어렵다고 그러고. 어쩌려고 이래요? 24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인생 망치고 싶어서 그래요? 아저씨랑 아저씨 어머니가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래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이 어린애가 뭘 알았겠습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 그 어머니의 새치 혀에 놀아나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임신 5개월을 넘어버려 이젠 수술도 되지 않는 데다 형편이 어려워 가족 부양을 위해 술집일을 시작한 아이라 수술비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꼴에 임신했다고 일까지 그만두었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정말 무슨 임신이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 뽑는 것도 아니고 정자 활동량도 적고 술, 담배로 인해 정자 자체가 건강하지 못해 아이를 가지기 힘들 거라던 남편이 이렇게 또 떡하니 아이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밖에서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여자 쪽이 어리고 건강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렇게 말하며 울먹거리는 애를 보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그 여자애와 전 거의 20살 차이가 났고 옛날로 따지면 거의 자식뻘이나 다름없잖아요. 이 어린애가 뭘 알아서 이러겠나.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지 못한 어른들 잘못이구나 싶어서 미움보다도 동정심이 앞섰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한 어린 여동생과 몸이 아픈 엄마를 위해 대학 휴학까지 해가면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렇게 다시 주저앉아 버렸으니 저의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욕을 먹어야 할 놈은 멀쩡히 마누라와 아이를 집에 놔두고 외도를 한 그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이 뻔히 사정을 다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애가 가진 아이가 아들이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엔 성별을 알 수 없었으니 거기까진 생각 못했겠지만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3D 초음파를 통해 아이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게 되자 수수방관에 가까운 태도를 가졌던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출산을 권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어차피 수술도 어려운 개월수에 형편이 어려워 어쩌질 못하는 어린애를 구워 삶기 시작한 거죠.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걔 아직 대학 졸업할 나이도 아니잖아. 어른이 되었으면 어른답게 어린애를 좋은 길로 이끌어줘야지. 어떻게 그 파릇파릇한 애 인생을 망칠 작정을 하고 애를 낳으라고 종용할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해. 자기도 어쩔 줄을 몰라서 찾아와서 펑펑 우는데. 처음엔 솔직히 술집 다니는 애가 애 아빠가 누군지 알기나 하겠냐는 생각에 모르는 척 했던 것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럴 애는 아니더라고. 지금 자기 와이프 앞에서 불륜으로 임신한 여자 두둔하는 거야? 그래, 다 좋아. 나도 걔 보니까 불쌍하고 안 됐어서 차마 뭐라고는 못하겠더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 애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할 게 아니라 이미 늦었으면 늦은 대로 낳아서 입양을 보낼 수 있게 해주던가 해야지. 아직 대학 졸업도 못한 애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럼 아들이라는데 어떡해? 뭐라고? 당신은 죽어도 둘째는 낳기 싫다 그러지? 나보고 어쩌란 거야? 전 그제서야 그동안 모른 척 입국닷하고 수수방관하던 남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죠. 처음엔 어리고 예쁜 애가 자기 앞에서 눈물 펑펑 쏟는 것에 혹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남편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꼴의 남자라고
내심 자기도 아들 하나는 가지고 싶었는데 제가 죽어도 둘째는 볼 일 없다고 못을 박아 놓았으니 차마 저한테 말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차라리 이게 기회다 싶었던 모양이죠. 정말 이렇게 대책 없고 철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인간이 어딨답니까? 그래, 차라리 잘 됐어. 당신도 그의 앞길이 걱정되는 건 나랑 똑같잖아. 또 무슨 개소리 널뛰기를 하려고 이래? 내 자식인 게 뻔한데 아들인 것까지 알았는데 어떻게 입양을 보내겠어. 우리가 키우자. 어? 우리 호적에 넣고 우리 아이로 키우자고. 그리고 그 애는 돈 좀 줘서 보내면 어차피 내가 좋아서 저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 잘 찾아갈 거야. 대학 등록금 정도만 줘도 아이 포기하고 우리한테 주지 않겠어? 너 진짜 돌았니? 네가 밖에서 나온 애를 내 자식으로 올리고 키우라고? 지금이 조선시대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그 여자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닌 사이니 돈을 좀 줘서 보내고 아이는 우리 아이로 기르게 해달라고 종용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작자는 아예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저더러 물러나라고 하더군요. 하영이는 내가 키울 테니 네가 그냥 떠나라. 어머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애엄마가 누구든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영이도 내 아들 자식인 것만큼은 확실하니 내가 둘 다 키우겠단 소리다. 그러니 네가 물러나. 너도 그 아이 불쌍하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라는 이야기죠? 뭘로 봐도 그게 옳지 않겠어? 너야 능력 출중하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충분한 사람이지만 아유, 그 애는 내가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더구나. 집이 가난해. 집안 위에서 학교도 그만두고 동생 학비 대고 엄마 병원비 대려고 선택한 일이 술집이라더구나. 아직 앞길이 창창한 아가씨. 저대로 그냥 인생 망치게 놔두면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지 않겠어? 지금 제 앞에서 인간의 도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멀쩡히 아내 놔두고 딴 데서 그것도 거의 자식 버린 여자에 임신시켜온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저에 대한 도리는 없어요? 우리 부부 노후 대비로 사둔 선산 팔아서 위자료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하영이는 두고 네 인생 찾아 새 출발해. 저 어리고 가엾은 것 너도 여자라면 알 것 아니냐.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할 수가 있어. 너도 불쌍하다며. 나이 많은 네 남편이 저 어리고 불쌍한 거 책임져 줄 수 있도록 해줘라. 세상에, 걔가 사람 말을 어찌 저렇게 기가 막히게 흉내내나 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흔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것은 일이 좋아서도 있었지만 이대로 독신으로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공연히 스스로 독신주의자라고 말하고 다닌 적은 없었어도 우리 엄마랑 여자 둘이서 오순도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한 것이 남편이었는데 또 이렇게 날벼락을 떨어뜨려 절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첩살이 하겠다고 당당히 공언하는 이 더러운 집안과 묶여 산답니까? 좋아요. 이혼해드릴게요. 단 하영이는 제가 데려갈 겁니다.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집안에 내 딸을 두고 가요? 애가 뭘 보고 배우고 자랄지 뻔한데. 어머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전 곧바로 조정이혼을 신청했고 그것이 잘 되지 않아 양육권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물론 상간 노년에게 대한 소송도 잊지 않았죠. 당연히 그 애가 위자료를 감당할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제가 소송을 걸어 위자료 청구를 하면 그놈 집안에서 돈을 해줄 게 뻔하단 계산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전 양육권 소송을 통해 제 딸 하영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고 약속대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로 노후 대비로 사둔 땅을 판 돈까지 두둑하게 챙겨 나와 저와 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대 독자 아들에게 손자가 생겨 신이 난 시부모의 강력한 비호와 두둑한 지원 아래
20살 가까이 어린 예쁘고 젊은 새 마누라를 얻어 저랑 결혼했을 때보다 더 성대하게 식도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엄마 그리고 제 딸 하영이까지 세 식구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울컥울컥 우라통이 치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화병이 날 새도 없이 전 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병원도 승승장구하여 이번에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전도 하게 되어서 월급도 더 올랐고요. 얼마 전에 저와 그놈을 소개시켜준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인 친구라 해외 지서로 발령이 났다 이제 돌아왔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곤 저에게 너무 미안해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할 거 없어. 너라고 뭐 그런 천박한 집안인 거 알고 소개해줬겠어? 근데 말이야, 내가 웃긴 얘기 들었어. 사실 네 전 남편을 나도 내 동창 통해서 아는 거거든?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동창회를 했는데 완전 패가망신했더라고 그 집안. 콩가루도 그런 콩가루가 없더라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는데? 친구가 동창을 통해 전해 듣고 이야기해준 사연은 그야말로 사이다 중에 사이다. 군고구마 1000개 분량의 체중이 싹 내려갈 정도로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세상에 이런 일이가 절로 나오는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고 그렇게 절 닥달할 정도로 아들을 원했던 사람들이었기에 재산을 뜯기긴 했어도 원하던 장소는 얻어 거기에 예쁘고 어린 며느리까지 새로 얻어 그야말로 인생 역전한 기분으로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 일로 평판이 크게 깎인 전 남편은 이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고생했지만 그런 것은 아들만 보면 사르륵 녹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제 딸 하영이처럼 그 아이도 돌잔치를 할 정도로 시간이 흘렀고 정말 하영이 때보다 더 성대하고 으리으리하게 무리를 해가면서 돌잔치까지 했는데 아니 글쎄 이번엔 또 제3자가 나타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엔 소송의 주체가 무려 70대 할아버지였다는군요. 소송을 건 사람은 그 아가씨, 그러니까 제 남편의 새 부인이 일하던 술집의 단골 손님으로 중형병원의 대표 원장을 역임하고 지금은 명예원장으로 계시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딸만 넷이었던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아끼던 아가씨가 임신을 해서 결혼까지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시기상으로 영 수상쩍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감이 오는 것을 떨치지 못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미친 듯이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님도 딸만 넷이라 한평생 자신의 업적을 물려줄 아들을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은 소송에 응하여 친자 확인을 했지만 이게 웬걸요. 아이의 친부는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아가씨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 2차를 갔을 당시 전 남편은 술이 너무 취해서 곧바로 잠에 들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 아가씨는 곧바로 아이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돈 많고 능력 있어도 자기보다 50살이 넘게 많은 할아버지만큼은 싫었던 이 여잔. 조건은 평범해 보이지만 외모는 봐줄만 하고 상대적으로 나이도 할아버지보단 훨씬 어린 남편을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진 거죠. 앞서 밝힌 대로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기에 평범한 조건이긴 해도 어떻게 잘 구슬리면 결혼까진 못해도 한몫 두둑이 챙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는데 솔직히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그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불려시 같은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놈의 아들이 뭐길래 할아버진 정말 자신의 사활을 걸고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탈환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전남편 집안에서도 비록 자신들의 핏줄은 아니지만 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이 생겼던 것만큼은 사실이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맞섰다고 해요. 아마 1년을 기르면서 든 정도 있었겠죠? 나 참, 진짜 자기들 핏줄인 제 딸 하영이는 그렇게 쉽게 버려놓고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당시 전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에 아이를 전 남편 앞으로 출생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이를 전 남편 밑으로 출생 신고를 하면 당연히 제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오기에 이것만큼은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지켜냈고, 결국 이 여잔 미혼모로서 아이를 단독 출생 신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현행법상 유부남 유부녀가 혼외자를 출생하면 자동으로 호적에 올라 법적 부모로 올라있는 사람이 이를 원치 않으면 아이의 친부모가 아이를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해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직접 친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걸지 않는 한 말이죠. 하지만 이 경우엔 아이가 처음부터 전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원에선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었고, 1년 내내 경사잔치 분위기였던 그 집안은 순식간에 아이를 빼앗기게 되면서 상갓집 분위기가 되었다더군요. 아유,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 죽겠네. 그 할아버지에게 평생의 수건을 이루어서 축하드린다고 편지라도 보내고 싶은데? 다 인과응보 아니겠니? 아무튼 그것 때문에 소송 전하느라 네 전 남편은 어렵게 새로 구한 직장 다시 잃고 당연히 아이를 빼앗기게 됐으니 그 여자하고 볼 것도 없어서 이혼까지 했다더라. 지금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다고 난리라는데, 그 할아버지도 마누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식만 필요한 거라 그앤 완전 닭 줬던 개되고, 솔직히 그렇게 빈털터리인 애한테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아휴, 나 참.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뭔데? 뭐가 또 있어? 야, 나도 진짜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3번이나 다시 물었잖아. 대체 또 뭐가 있는데? 그렇게 인생의 모든 낙을 잃고 시름시름 알아가던 전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날벼락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이라고 해요. 특히 시아버지는 딸이라고 무시하는 말을 하긴 했어도 내심 첫 손주였던 제 딸 하영이를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은 남아있었던 모양인지, 그렇다고 그렇게 못 볼 걸 다 보고 헤어진 저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었을 테니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시아버지가 밖에서 아이를 덜컥 낳아 데리고 온 겁니다. 정말 무슨 슈퍼정자 집안도 아니고, 그 70대 할아버지도 그렇고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남자는 수저들 힘만 있어도 그렇다고 하더니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시아버지와 바람난 여자는 40대 유부녀로 아이를 누구의 호적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아이 출생 신고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던 데다 내심 손녀가 그리웠던 시아버지는 옳다구나 하고 아이를 집으로 덜컥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내가 딸 키우는 재미를 알아버려서 말이야. 안 그래도 우리 손녀가 너무 눈에 밟히고 그리웠는데 잘 됐네. 딸하고 손녀는 또 다른 거 아니겠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네가 우리 딸을 키워주이. 이 영감탱이가 토란나. 진짜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내 아들은 되고 나는 안 돼? 아들놈이 밖에서 애 낳았을 땐 오히려 그렇게 좋아하더니 왜 난 안 된다는겨? 내가 아니면 출생신고도 못하는 이 아가가 불쌍하지도 않어? 시어머니는 펄펄 뛰며 껄떡 넘어갔지만 시아버지는 물러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 여자도 유부녀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이로 하던지 그 상간녀와 죄 없는 남편의 아이로 해야만 하니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키우려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원래 인간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잖아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펄펄 뛰면서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물론 시아버지도 이에 굽히지 않고
강력한 카드를 뽑아드셨다고 해요. 그럼 이혼해줄 텨? 우리 아들하고 전 며느리처럼. 난 괜찮어. 요즘은 돌보미 서비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늙어서라도 딸 키우는 재미 보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먼. 나 참. 그런 복잡한 집안 사정에 태어나 보니 아빠가 60대 노인이 되어버린 그 가엾은 아이는 무슨 죄랍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 병원 원장님처럼 가진 게 많아서 자신의 사후에도 아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은퇴해서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과 연금 그리고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집안에서 무슨 배짱으로 애를 낳아 기르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놈의 핏줄이란 게 뭔지 저도 제 딸이 있고 엄마가 있지만 이해되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친구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혼은 꿈도 못 꾸고 매여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나마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 돈벌이를 하면서 살고 계신데 시어머니는 그 시대 여느 여인이 다 그랬듯 스물 되자마자 결혼한 뒤로는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와서 일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시어머니 집안은 좋은 편이었어서 당시 여자로선 드물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지만 그래봐야 쓸 일이 없는 지식, 이젠 모두 잊어버리고 긁어 셈만 겨우 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재산에 아들은 또 실직해서 백수 신세, 거기에 노후 자금을 모아 산 땅은 제게 위자료로 다 넘기고 난 뒤였으니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65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에 기껏해야 1, 2억밖에 안 되는 그거 재산 분할해서 받아봐야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다는 것을 시어머니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스스로 먹고 살 능력이 제로의 수렴하니 답이 있나요?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기르며 화병이나 죽기 직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는 수밖에요. 역시 인간보는 존재한다니까. 그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온 식구가 똑같은 방법으로 패망하는지 아들부터 아버지까지 하는 짓이 똑같은 걸 보면 진짜 피는 못 속이나 봐. 그렇게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거하게 하며 그 망할 집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울분을 싹 씻어내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정말 앞으로는 우리 딸과 엄마만 생각하며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내 가슴에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놓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 누구라도 내심 마음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저 역시 그 이야기도 잠깐 잊고 병원 이전으로 인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오랜만이네. 내 바뀐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너 혹시 내 뒤 캐고 다니니? 쪽팔리니까 그러지 마 좀. 내가 그동안 우리 하영이 신경도 못 쓰고 그래서 너무 미안해. 전화로는 다 말하기 어려운데 그 우리 집안에 일이 좀 많았어. 뭐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 그래서 애 뺏기고 나니까 네 딸 생각나서 전화했니? 지금까지 양육비 한 푼을 안 보내줘 놓고 사진 한 장을 보내달란 소리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아빠 이름 빈자리 겨우 좀 잊고 살아보려고 하는 애 흔들어 놓지 말고 지금처럼 그냥 자식 없는 놈처럼 살아. 가당찮게 애 보여달란 개소리 하려고 전화한 거면 당장 끊고. 그래도 하영이도 아빠 보고 싶을 거야. 잘 짓네. 미쳤니? 네 그 콩가루 같은 집안이랑 다시 엮였다가 우리 딸이 또 무슨 안 좋은 꼴을 보고 안 좋은 영향을 받으라고, 내가 미쳤다고 다시 엮여? 왜? 너 예쁜 여동생 생겼다며? 하영이 그리운 마음 못 해줘서 미안한 마음 네 여동생한테 정성 쏟아 부어. 그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거든?
너 혹시 네 엄마가 애 보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나랑 뭐 어떻게 다시 합쳐서 뭘 해보려는 개수작 부리려고 전화한 거니? 어, 아니야 그런 거. 난 그냥 당신도 보고 싶고 하영이도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그런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도 마. 어리고 예쁜 마누라 얻어서 좋다고 펄펄 날아다닐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순정남인 척 뺑기를 치고 앉아 있어. 그래도 우리 그 일만 빼면 나름 좋았잖아. 좋았지. 그 좋음을 한 방에 날려버릴 정도로 그 일이라는 게 너무 어마무시해서 그렇지. 너 다신 전화하지 마.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여보. 전 그냥 전화를 탁 하고 끊어버렸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다니. 맘 독하게 먹고 이혼하고 영 끊은 게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딸이 보고 싶어서였다면 사진 한 장이라도 보내달라고 할 법한데 이 우라질 놈은 문자질이나 하면서 자기 불쌍한 거, 지 엄마 불쌍한 거 하소연할 줄이나 알지. 진심으로 딸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참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정말 통감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모든 업보는 내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